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목표를 향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표현도 자주 쓰죠. 하지만 속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길을 잘못 들었다면 오히려 멀리 돌아가야 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속력을 더 높였다면 그걸 바로잡고 되돌아오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의 속도를 보며 초조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죠. 그러면서도 과연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방향을 점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속력보다 방향을 잘 체크해야 하죠. 속력이 낮더라도 방향만 맞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속력이 아무리 높아도 방향이 틀리면 언제가 되어도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이렇게 말했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것이라고요. 방향을 잘 점검하려면 때로는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돌아볼 수가 있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난처했죠? 오늘이 3월 18일.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말이라고 해도 조금 그럴 수도 있는 날인데, 야, 3월 18일에 대설경보에 대설주의보에 일단 강원,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설주의보 내린 곳이 경기도, 서해 5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등. 그러니까 사실상 대구, 부산 지역 빼고는 거의 다 대설주의보 혹은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좀 낮 시간이 되면서 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눈이 막 사방팔방에서 내리더라고요. 아무튼 3월 18일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인데요.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 토론 함께 하시는 날이죠.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벌써 2주째입니다. MBK 파트너스, 이 사모펀드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병주 회장이 사죄를 출연하겠다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미국이 다음 달 2일 전 세계 교육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이 자유무역 협정까지 다시 손볼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타격이 올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정답이 세 글자네요. 특정 상품권입니다.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올해 이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도 현재 500개에서 600개까지 늘린다고 하고요.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죠. 그런데 이걸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품권일까요?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2492님이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오답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상품권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의 유입에 힘입어서 이틀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상승폭이 컸는데요. 0.85% 올랐고 대형 지수제 S&P 500 지수도 0.64%, 나스닥은 0.31% 강보합입니다. 이날 관심사는 일단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 판매 부분이었습니다. 네. 2월 중 소매 판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2% 증가했는데 0.6%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는 못 미쳤지만 그러나 1월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2% 충격에서는 좀 벗어났고요. 또 변동성이 큰 자동차, 휘발유 이런 걸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한 달 만에 1% 급증하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다만 증시 조정에 대한 경계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상호 관세입니다. 다음 달 상호 관세와 부과 관련해서 케빈 헤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당분간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또 떨어졌는데요.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오늘 주가도 4.8%가 떨어졌는데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가치주의 대명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더웨이는 A주, B주가 있는데요. 네. 한 주에 1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78만 달러. 예. 사상 최고가.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인데요. 사실 이 주식은 거래되기보다는 자식들한테 증여 상속하는 주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잘 안 팔아요. 계속 우상향하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2억 원에 억 원입니다. 육박하니까 그냥 맞습니다. 팔지 말라는 주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예. 플랫폼 업체가 아닌 종목 가운데 전통주로서 이제 이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올랐습니다. 예멘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미국의 보복 공격을 지속할 경우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서부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67달러대까지, 런던의 이제 북해산 브렌트는 71달러대까지 이제 올라서 있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 가장 큰 빅 이벤트는 18일, 19일에 있을 FOMC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9%가량 네. 동결 가능성이 확실한데 가장 중요한 건 분기마다 점도표, 연준위 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그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난 10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나 횟수를 당초 4회에서 2회로 낮췄기 때문에 네. 이 스탠스가 좀 변할 것인지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고 또 그다음에 이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 언제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 매수세로 2610선 회복한 코스피 오늘 좋습니다. 분위기. 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속에 20포인트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2631 코스닥도 이제 746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제 5%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이재용 회장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사직생 죽을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라라고 얘기한 게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아니냐라는 평가인데 어쨌든 주가는 좋습니다. 2% 넘게 올라서 59,000원 선 이제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SK 하이닉스, 뭐 하나오션, 뭐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그 HBM 퀄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그걸 이제 통과하는 게 올해 하반기 혹은 빠르면 6월에 되는 거다, 이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또 2.3% 추가로 올라서 59,000원까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네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난달 전국 집값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울 집값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여기 주택은 아파트만이 아니라 연립이나 단독주택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이 한 달 만에 0.18%가 올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는데요.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송파구가 한 달 만에 0.94%, 네. 1% 가까이 올랐는데요.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이외에도 서초, 강남이 크게 올랐고요. 준강남으로 불리는 마용성,
한강변 라인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노원구, 도봉구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수요가 여전하다라는 얘기인데 양극화가 그만큼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경기, 인천, 지방 모두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하락폭은 다소 줄고 있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기준이 되는 코픽스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이제 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5개월째 떨어지고 있다고 뭐 전혀 체감 안 된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신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받을 때. 맞습니다. 신규 코픽스 금리가 2월에 0.11%포인트 하락한 2.97%로 2%대로 내려앉았는데요. 2%대 이 코픽스 금리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고 5개월 연속 이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 코픽스 금리는 국내 8개 은행에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여서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두고 돈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연동돼서 낮아지고요.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이 0.11%포인트 반영을 하는데 아마 신규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 가보시면 여전히 대출금리는 4% 초중반입니다. 3%는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내려져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코픽스에다가 은행들은 여기에다가 가상금리 더 얹히고 우대금리를 빼주는데 우대금리는 거의 미약하고 가상금리는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대출금리는 조금씩이라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된 이후에 서울 지역 집값이 좀 들썩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금융당국도 신경을 바짝 써야겠어요.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금융당국은 금융당국대로 이제 비상입니다. 지금 지난달 이제 토지거래 허가 여파로 이제 서울 집값 상승세 우려가 좀 커지다 보니까 서울시는 한 달 만에 다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좀 혼란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일시로 문 닫은 곳이 많을 거예요. 네. 불법 거래나 이제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는 거고 어제는 금융위원회가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이 주담대 증가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자 장사 논란에 가상금리 낮췄더니 가계대출이 늘고 또 가계대출 늘어나니 또 불려가서 조이라라고 얘기하니 어쨌든 금융권도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당대출 논란 겪고 있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그 진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기 검사 있었는데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졌어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검사를 벌인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네. 주된 이유가 내부 통제가 좀 부실했다. 리스크 관리에 실패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금감원은 지난해 이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이 드러나자 정기검사를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2,300억 원대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730억 원은 손태승 전 회장과 그 친인척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부실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 상주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밝힌 만큼 등급 감등은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금융그룹이 지금 보험사 몇 건 인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1조 5천억 원대 규모의 동양과 이제 ABL생명 인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금융지주 회사의 감독 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제 8월까지 인수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10%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계약금 1,549억 원을 날릴 위험이 있는데요. 다만 이거 누가 최종 수익권을 갖고 있느냐?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면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네. 이제 조건부 인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2004년에도 실제로 우리금융이
당시에도 이제 경영 실태 평가 3등급이었습니다만 조건부로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마 이제 금융 경영 건전성 개선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좀 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이르면 5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오프닝 직후에 대설경보 또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는 지역 소개해드렸는데요. 거의 대설주의보는 대구하고 부산 지역 빼고는 거의 다 내려져 있다고. 근데 9시 10분을 기해서는요. 전남 지역 특히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까지 발효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또 섬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강풍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잘 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의 출근길은 어땠습니까? 이 봄철인데 눈이 그래서 눈 내리는 걸 보고 이거 쌓이면은 차 타고 출근하기 좀 그런데 하고 그렇죠. 쳐다봤는데 약간 녹더라고요. 녹아서 뭐 괜찮겠구나 하고 차를 타고 나왔는데 도로에 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히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네.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네. 그렇죠. 오늘은 조금 이제 큰 우산을 써서 했던 그런 출근길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홈플러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홈플러스가 갑자기 법정 관리 신청해갖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기업 회생 절차. 네. 벌써 2주가 지났네요. 3월 4일에 신청했으니까 딱 2주 됐네요. 예. 딱 2주. 어떻게 좀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뭐 이 MBK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MBK는 투자를 잘못한 것 아니냐, 최초 뉴스는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실은 MBK가 홈플러스 노조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 MBK가 지금까지 배당 등으로 다 빼먹었고 이자 비용으로 그 매장들을 다 매각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홈플러스의 자산들의 가치가 축소되고 실적도 악화됐다. 경영도 실패했고 돈은 빼갔고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됐고 그다음에 전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단체를 뿌려가지고 긴급한 자금을 수혈했는데 이거 전단체 투자자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여론이라고 해야 하나요?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단체 MBK가 문제 없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일단 그 전자 단기 사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기업어음하고 전단체를 이제 발행을 할 때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회생 절차 직전까지 발행을 해서 이것도 이제 좀 도덕적인 문제 나아가서 이거는 또 사법적인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직전까지 발행해서 성인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유동화 증권이죠. 그 ABS TV라고 하는데 이게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한테 물건을 살 때 공급업체들한테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를 해요. 네.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한 거를 홈플러스가 이제 카드사에 갚아야 되는데 증권사가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미리 그 돈을 갚아주는 거죠. 그 돈을 갚아주고 홈플러스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말미를 갖거든요. 네. 3개월 뒤에 이자를 합쳐서 이제 그 채권자들한테 갚는 겁니다. 그런 단기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는 수단. 그렇죠. 네. 이게 단기 자금이 좀 그 메마른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러면 홈플러스는 이게 그 문제가 되기 직전에 발행했던 게 한 6%대에 발행이 됐어요.
그럼 6% 이자를 연 6% 이자를 물면서까지 이 비용을 이렇게 밀어서 써야 될 처지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전까지 그렇게 발행한 거는 모럴 해저드 아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거래 채권이 있고 금융 채권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홈플러스에서 변제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법원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상거래 채권은 변제를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금융 채권, 그러니까 유동화증권이나 CP 전단체 같은 거는 그 지급이 유예된 상태고, 네.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 갚는다, 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 아니라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뭐 CP, 전단체, ABS-TB, 뭐 상거래 채권, 금융 채권. 그러니까 이게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좀 개요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홈플러스는 올해 1월 말 그 부채 비율이 1,800%예요. 네.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세 덩어리예요. 일단 우리도 돈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홈플러스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주로 메리츠에서 많이 빌렸고, 근데 뭐 은행이 그냥 빌려줄 리 있겠습니까? 담보 잡고 빌려줬죠. 그렇죠. 매장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그게 한 대출이 1.3조, 1조 3천억 원 정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갚을 확률은 매우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상거래 채권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당연히 홈플러스도 물건을 팔려면 여러 회사에서 물건을 들여와야 되고, 네. 당연히 그 회사에는 그 납품업체는 돈을 줘야겠죠. 그리고 홈플러스 가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입점 업체들이 있죠.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매출금을 정산을 해줘야 되죠. 그런 그 홈플러스가 거래하는 상거래하는 납품업체나 입점업체한테 둬야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못 주고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매달 발생합니다. 영업을 매달 하기 때문에 그건 매달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금융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성민수 기자가 말했듯이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아왔지만 이게 짧게 돌려야 되는 단기 자금들은 여러 가지 뭐 보통 90일짜리 어미라든지 3개월짜리 채권이라든지 그런 걸 짧게 발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대략 한 5,800억, 5,9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짧게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회사 스스로 알 텐데 왜 그걸 짧게 발행을 했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크게 세 덩어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금융채권과 그 입점업체, 납품업체에 줘야 되는 상거래 채권 이 두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단기 채권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은 그 판매 잔액 중에 상당수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이게 사실 이제 증권사가 인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증권사가 뭐 지점을 통해서든 개인 투자자에게 또 한번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것도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더라고요. 이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국회 좀 이따 10시부터 이 현안 홈플러스 질의.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예. 있고 정확한 숫자가 국회 회의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단기 채권 종류별로 치면은 이제 기업 어음, 그다음에 단기 사채, 그다음에 ABS-TB라고 부르는 유동화 전단체 이 세 가지 종류의 채권에 개인 654명이 투자를 했고요. 1,970억 원을 샀습니다. 대략 한 1인당 한 2.5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꽤 많은 1인당 꽤 많은 거액의 투자죠. 네.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서 샀을 거고 아마도 추정컨대 아마 홈플러스가 망하겠어요. 홈플러스 잘 아시는 회사잖아요. 이거 3개월 돌리면 금리 6, 7% 받아요. 이런 말을 듣고 샀을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3개월 안에 망하겠습니까? 이런.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실 일은 없어요라는 확률이 있고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팔았다면 만약에 증권사도 속았을 수 있죠. 왜 증권사도 홈플러스의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증권사도 할 말은 있는 거지만 증권사가 그런 낌새를 챘는데 소비자에게 그렇게 팔았다면 우리가 앞선 ELS 사건이든 동양 CP 사건이든 무수히 봤던 불안전 판매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대목이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재무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기 발행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아직은 의혹이고 확인해야 될 대목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분명히 불안전 판매나 사기 판매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이슈죠. 근데 일단 증권사에서 이런 상품을 권유를 받았다라는 분들은 사실 서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1인당 맞습니다. 한 개의 유통회사의 단기 채권을 2억
5천만 원씩을 이제 평균적으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무조건 개인 투자자니까 다 보호를 해줘야 돼. 뭐 어떻게 원금을 좀 상환시켜줘야 돼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전 판매로 갔느냐. 요거는 이제 그 판매한 증권사와 이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또 이제 풀어야 할 과제로 또 보이고요. 다만 아까도 연 한 6% 정도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그 높은 금리에 높은 리스크가 사실은 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동화 증권 최소 판매 단위가 1억 원이었어요. 그 창구에서 살 수 있는 단위가 1억 원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품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654계좌가 있다는 개인 계좌는 이게 차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차수가 여러 개 물린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 투자자 숫자는 조금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홈플러스에서는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투자한 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전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그렇죠. 게 A3 등급을 투자하는 기관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증권사 그 운용자금도 이렇게 투자하지 A3 채권에 투자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 말은 어폐가 있고 홈플러스도 그 정도의 그 인식은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법인 계좌들 중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법인이 지금 투자 액수는 많은데 여기 제가 그 채권자들 집회에 한번 나가 보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정말 소기업들. 단기자금, 법인 단기자금 돌리려고. 네, 운용자금을 돌리기에 석 달이면 충분히 괜찮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그런 용도로 쓰였으니까 어떤 회사의 그 투자 담당자는 그때 10년 동안 모은 이익잉여금을 다 여기에 부었는데 지금 큰일 났다고. 그렇죠. 기업들이 또 잉여금을 그냥 놀리지 않고 이렇게 단기 채권을 사서 이제 돌리기는 하는데. 그러고 사실 이거 둔촌주공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도 전단체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 전단체라는 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 전자적으로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돌리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기업보험인데 훨씬 더 만기가 짧아서 그래서 나 지금 한 2달, 3달밖에 못 돌리는데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업보험보다 짧게 돌리고 누구나 거래할 수 있고 굉장히 그 빠르게 회전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누가 투자하는지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뭐 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몰랐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반대로 말하자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일부러 전단체로 돌렸기 때문에 더 빨리 회전시키려고 그래서 홈플러스의 해명이 좀 군색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냥 해명을 위한 해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이제 초점이 또 맞춰지고 있는데 김병주 회장은 뭐 포브스 선정 대한민국 부자 1위 뭐 이런 식으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측정하기 힘든 상장된 기업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걸 먼저 1차적으로 밝혔더라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근데 뭐 경위야 어쨌든 지금 홈플러스가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단기 채권을 과연 100% 돌려줄 수 있느냐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돈이 뭐 100억 원일지 1조 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가 돈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변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정산되는 시기는 빨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 자체는 뭐 대주주의 뭐 책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눈길이 가는 지점은 이 김병주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재벌 회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모펀드의 운영자. 설립자이자 이제 실질적 운영자인데 사모펀드 운영자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사재를 내놓는 경우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 방금 서영민 기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여론의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놨다라고 박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꼬를 튼 측면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있고 뭐 혼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 MBK라는 회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ING생명 신한은행 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굉장히 이익 봤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MBK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를 처음부터 이 시장을 리딩해 오면서 사실 아시아 최고의 사모펀드 PEF형 사모펀드라고 이름을 높여왔습니다. 굉장히 잘하던 회사입니다. 굉장히 잘하던 회사인데 홈플러스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BK의 홈플러스 인수가 실패이냐 성공이냐는 그 과정을 쭉 분석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일단 빚을 너무 많이 냈고 그 빚을 홈플러스 이름으로 내서 홈플러스에 부담을 지웠고 그래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한 2조 원 이상의 홈플러스에 부담을 지웠다는 게 홈플러스 노조 측의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서 홈플러스가 좀 더 경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원천 차단돼 버렸고 매년 돈 벌어서 이자 갚는 데 급급했으니까 매년 2천억 이상씩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홈플러스는 한 3, 4년 뒤에 엑시트 할 계획이었겠죠. 샀다가 가치를 높여놓고 팔려고 했는데 근데 아이고 이거 가치를 높일 수가 없는 상품이 된 겁니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마트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졌고 게다가 쿠팡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도 생기고 코로나가 오면서 더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도 겹쳤지만 결국은 홈플러스 인수에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뒤에 어떻게 이걸 탈출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 와중에 좀 안 좋은 방법을 택한 거죠. 처음에는 알짜 부동산들을 하나씩 매각하면서 이자 비용도 충당하고 배당금도 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걸 도저히 살 사람이 없어서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갑니다라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방식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자본의 탐욕을 보이면서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에 손길을 내밀어서 판사님 우리 갚아야 할 돈 좀 나중에 갚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길을 내민 건데 그 여론의 화살이 또 빗발치니까 김병주 회장은 사죄를 출연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앞에서도 여러 가지 단기 채권 이야기도 나왔고 금융부채 이야기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그 김병주 회장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이것도 참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행보를 다른 사모펀드들이 보면 그리고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굉장히 지금 낯선 지점이잖아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 MBK 파트너스라는 이 마이클 김병주라는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라 마이클 병주킴의 약자죠. 예. 그 MBK가 소유한 게 아니라 사실 MBK가 만든 블라인드 펀드 3호가 소유한 거예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네, 아까 서영민 기자 얘기한 그 ING 생명, 오렌지 라이프도 그 블라인드 펀드 3호가 소유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투자를 해서 똑같이 실패한 CMB 유선방송이라는 지금 딜라이브라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거의 파킹된 상태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펀드가 손실을 입을 것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 펀드의 운용자가 물론 거기에 돈을 좀 넣기는 했겠지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책임 소재가 있는데, 사실 김병주 회장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 사회적인 비판이 1차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투자자들, 앞으로 블라인드 펀드, 새로운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할 때 들어와야 되는 투자자들, 해외 연기금들,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본인이 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액션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책임을 지는 자세니까 막 좀 인과응보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스토리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혀 좋은 해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주식회사라는 게 뭡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의 지분만큼 회사의 이익도 나면 내가 받아먹는 거고, 네. 실패가 나면 내 주식 날리고 끝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하자고 만든 게 주식회사고, 예전에 우리 사업하다가 망하면은 막 집에 차압 들어오고 빨간 딱지 붙으면 무서워서 사업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지와 회사 제도만은 구분하자고 만든 게 주식회사고, 그게 잘 돌아가야 정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미국처럼 발전하는 건데, 예. 뭔가 주식회사가 잘못될 때마다 회장님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물론 그 회장님들의 상당수가 회사를 자기 무슨 구멍가게처럼 운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인과응보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죠.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사죄를 내니까 그러면 결국 회장님이 회사가 정상화되면 거봐 내 사죄 냈잖아, 자 이 회사는 내 회사야라고
또 운영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재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꾸 내모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정말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뭐 저런 나라가 있지? 이런 인식을 강화만 해줄 뿐이에요. 네. 일단은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LP라고 해서 그 개별 펀드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투자자들이 따로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데,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를 비롯해서 국민연금도 들어갔고 개별 법인 자금들도 들어갔고, 근데 그들은 투자한 만큼 그 안에서 손실을 이제 유한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운영사가 이제 GP라고 하는데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금액적인 무한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그 개념인데,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은 김병주 회장의 이제 책임 쪽으로 일단은 쏠리고 있고, 그런 시각도 나옵니다. 지금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MBK 파트너스가 또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부문도 좀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더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닐까 하는 거죠. 사실 이 역사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MBK는 굉장한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국의 기업도 사모펀드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 1등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MBK가. 그러니까 금융 강국으로 네. 만든 그 도약대 역할을 네. 확실히 했죠. MBK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으로 우리나라가 왜 세계적인 차원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아닙니다. PEF는 세계적입니다라고 늘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례에서 시작합니다.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 그때 왜 우리가 이게 불법이 나중에 불거지는데 그런 무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까지 외국 회사에 팔아야 했느냐. 외국계 사모펀드. 네,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아야 했느냐. 국내에서 사줄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었느냐, 돈이 꼭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당장 부실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헐값에 매각되는 사태를 몇 번 보고 나서 우리나라 내 안에서 토종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느냐라는 어떤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MBK 같은 회사들이 등장할 때. 그리고 굉장히 성과를 거뒀고 우리나라 회사를 헐값으로 외국에 팔지 않고 우리나라 자본으로, 자본이 사실은 국민연금 무슨 연기금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MBK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혹은 해외 연기금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LP로 참여합니다. 돈주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 홈플러스라는 사례가 실패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론스타 비슷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MBK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켰고 국내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고려아연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지금 현재 지배주주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영풍이나 MBK와 같은 요런 쪽에서 약간 투기 자본 아니니, 너네 혹시 다 빼먹고 가려는 거 아니니, 이번 투자도 실패하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이 기업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 하는 고민이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투기냐 투자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의 투자도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다만 그게 우리 실물 경제, 고용에 또 막대한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여론적으로 사모펀드가 좀 악마화되기도 합니다만, 사모펀드는 금융을 육성해야 하는 그 플레이어 중에 또 한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양면성을 같이 두루두루 우리가 봐야죠. 해서 MBK 사례는 또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이 사례를 어떻게 또 마감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또 국회 현안 질의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온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전통시장과 또 상점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인데요. 그 상품권 이름 앞에 붙는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거 종이로 된 걸 이제 지류 상품권이라고 하죠. 요거는 5%, 또 디지털형은 10% 할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명절에는 그 할인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판매점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광경이 또 펼쳐지기도 하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이걸 결제하면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요 세 글자를 좀 아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상일님, 요즘 금값이 올라서
이 상품권으로 금을 구매하는 편법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전달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금은방에서 이 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금을 살 수도 있다 하고요. 그리고 6672님 모바일 상품권 구입을 했었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결제기가 없다고 해서 실망이 컸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2296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들으면서 오늘 하루 성공적으로 보낼게요. 맑은 날의 대구입니다. 라고. 대구 부산 지역만 오늘 아침에 눈이 안 와서 이런 지역도 계십니다. 그리고 신승호님 온누리의 평화가 오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평화는 늘 좋은 겁니다. 자, 그 상품권 앞에 붙는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진호 님이 회사 후배 추천으로 오늘 처음 성공예감 들으면서 참여합니다. 다행히 아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회사 선후배 관계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또 걱정되는 이야기 주제를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관세 전쟁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 안에 어떻게 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이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상호 관세. 우리는 FTA까지 맺은 국가인데 요거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상이나 될까요? 그거에 앞두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상호 관세를 앞두고 미국이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한국을 또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발표한다. 예. 각 나라마다 관세율을 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서 네. 협상 혹은 읍소를 하고 왔지만 그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2주 남았습니다만 4월 2일 날 발표할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죠. 우리는 FTA를 맺어가지고 관세율 0으로 만들자고 국가 대 국가로 약속을 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식의 관세 부과니까 억울하지만 역시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다. 그리고 힘이 깡패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죠. 네. 이게 상호 관세라는 게 상대방이 매긴 만큼 우리도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선은 봐야 우리도 뭔가 대응할 카드를 이제 꺼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하면 우리랑 각 품목에서 경쟁하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고차방 정식이더라고요. 아직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는 걸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니까 미국이 모든 나라의 10%를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면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10% 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10%, 예를 들면 대만, 타이완은 한 7%, 중국은 15% 이런 식으로 분명히 차등을 둘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러면서 나라들끼리 미국에 대한 충성 경쟁을 요구할 것이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몇 퍼센트를 맞았지? 일본의 자동차는 몇 퍼센트지? 중국의 가전제품 몇 퍼센트지? 그걸 다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공직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협상가. 예. 그렇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이제 대외 협상을 담당하는 우리로 따지면 통상교섭을 하는 USTR 쪽 사람들 얘기가 계속 지난 2018년 FTA 개정 협상 때도 그랬지만 그 자유무역 자체를 부정해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해놓고. 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원래 있던 한미 FTA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거 재협상하자 네. 해서 2018년에 다시 개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재 협상. 네. 이렇게 상호 관세도 결국에 귀결점은 저는 FTA 개정 협상을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는 쪽으로 갈 거고 계속 이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균형 무역. 그러니까 너네와 우리의 무역은 불균형하다. 뭐 예컨대 이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2017년에도 했던 그 얘기. 그 얘기가 또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 근데 관세가 FTA 개정 협상 이후에 또 더 그 소위 밸런스가 잘 맞춰진 상태인데 균형이 잘 맞춰진 상태인데 그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비관세 장벽 얘기하고 또 다른 의제를 던져서 계속 이 상대국을 수세에 모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 입장에서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주장이 사실은 맞지는 않아. 근데 항상 트럼프의 협상 방식처럼 세게 그냥 질러놓는 거죠. 네. 너네 미국한테 돈 많이 벌어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 미국에다 우리 공장을 많이 지어서 거의 중간재 수출하는 게 다 이제 우리의 흑자로 잡혀서 그런 건데 하나하나 알려도 분명히 저들은 알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몰아붙이는. 사실은 뭐 이게 저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틀렸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우격다짐. 말하면 이게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틀렸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유무역을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일 먼저 막는 게 캐나다랑 멕시코잖아요.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워서 뗄 수도 없는 나라들인데 막으려고 하고 무리를 하다가 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막는 이유가 사실은 그 두 나라가 전 세계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통로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통로여서 그래요. 그 K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 요 북미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개 나라의 부가가치의 연결도가 1% 강화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1% 자유로워지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10%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결되면 대한민국은 이득을 보는 나라였고 미국도 옛날에는 그러면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니까 좋아. 라고 했는데 더 이상 미국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대안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조업 분야에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이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사회 세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요구하니까 출연한 게 트럼프고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 부응해야 되는 거죠. 나 수입 다 막아버릴게. 그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줄게.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게 장기적인 그 경과 장기적인 후폭풍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일단 막아야 돼. 요게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그리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고 봅니다. 이수현 님이 우격다짐, 가진 자, 힘센 자의 오만한 행동 생각이지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먼저 정상회담을 했던 일본의 이시바 총리 그 협상팀이 그런 얘기 갔다 와서 했더라고요. 미국에게 이제 논리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말이 안 통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는 트럼프에게 맞는 대응법을 또 우리도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우리한테 뭘 더 열어라. 뭘 더 낮춰라.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긴장해야 할 걱정해야 할 업종 부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우리는 미국에 주로 파는 나라지 미국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오는 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농산물이죠. 아무래도. 농산물. 미국은 농산물로 세계 거의 1등인 나라고 예.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싸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그걸 막아놨거든요. 쌀 같은 거 지키자고 사과, 과일, 배 이런 거 그걸 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방금 서영민 기자도 말했지만 그 미국의 농민들은 이제 트럼프의 상당 지지층 중에 주력이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으로 사가, 한국 너희 사가라고 압박을 해올 때 2019년 재협상 때는 어떻게 막았는데 지금 트럼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트럼프잖아요. 과연 막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고 이게 열었을 때 우리 국내에서 엄청난 이념적 분쟁이 생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쌀 시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걱정되는 대목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민감한 분목이 우리에게 예. 이제 농축산업인데. 소고기도 있습니다. 30개월 이상도 다 개방하라고 하고 있죠. 요 문제도 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고 했지만 이게 상호 관세 아닙니다. 내가 수출하는 건 더 많이 수출할 거야. 이거 수입하는 건 전부 다 수입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입니다. 자동차 특히 너 다 한국에서
가져오지 말고 다 미국에서만 생산해. 현대차 너네 할 수 있잖아. 배터리 너네도 다 미국에서 생산해. 반도체 너네도 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안 돼? 요 세 가지 품목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품목인데 철강까지 포함해서 4가지 정도 되겠네요. 요 품목에서 분명히 미국에서 생산해. 요즘은 조선까지 그러고 있죠. 화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미국에서 생산해가 될 거고 수출품인 농산품은 관세 없이 수입해. 비관세 장벽도 다 허물어. 거기에서 진짜 씁쓸한 대목이 있는데 작년에 정부의 당국자들이 좀 걱정했던 게 그 사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기조의 정책을 펴면서 트럼프 1기 이후에 다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대미 수출의 한 12%, 11.7%가 일반 기계였는데 그 일반 기계 수출이 사실은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그렇죠. 거기에 기계 가져간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무역 흑자가 많이 잡히고 이게 또 혹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혹시 트럼프가 2기로 들어서면 이 또 무역 흑자가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일반 기계를 이렇게 많이 가면 역설적으로 또 그때 가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사실 이 모든 흐름이 이게 뭐 마무리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고 국내 정치적인 불안이 심해지고 그 이유가 다 미국의 국력이 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저런 무리수가 나오는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수가 다른 나라로 이제 불똥이 튀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하는 거고 지금 미국의 빨리 좀 그 대미 협상단도 제대로 좀 꾸려져서 카운터파트도 좀 만들어지고 좀 이야기가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참고로 또 우리 산업부 장관 비롯해서 또 한번 미국 간다고 하고 또 열심히 또 뛰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서영민, 김준범, 석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는데요. 잘 되는 식당과 잘 안 되는 식당 비교하자면 사실은 주방 설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잘 되는 식당은 주방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주방이 달라진다고 해서 식당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하는 식당의 비법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